14페이지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다툰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범인을 잡으려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그 용산경찰서에서 우리 집 옆입니다. 제가 괜히 TMI를.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홍길동 같은 스타일이 어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보를 막 캐던 곳 도중에 어디 요양병원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양병원.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사실조회 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것을 제출해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장의 해징이와 헌법이 아예 적법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이런 사실조회 조항 자체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 제공 조항도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데 세 번째 해설 보시면은 세 번째 돼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있어야지만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법률 조항 자체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판례에서 결론에서 위헌인 부분이 있어요. 위헌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는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가 돼가지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 내역, 그러니까 무슨 병 때문에 돈을 얼마를 지원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슨 정보다? 질병과 관련된 정보예요. 이거 무슨 정보냐면 민감 정보입니다. 민감 정보. 민감 정보. 어디 있냐면 해설 보시면 5번에 이 사건 정보 행위에 있어서 김땡환의 44회 요양급여 내역 및 청구인 박땡만의 3년 동안의 요양급여 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무슨 정보다? 민감 정보예요. 아무리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적법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만 정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이미 또 밑줄이 쳐져 있죠. 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요청을 할 당시에 전기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핸드폰, SKT나 KT 사업자로부터 이미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이미 위치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필요 없다? 요양급여 정보까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 요양급여 제공 내역이 무슨 정보였다?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에 이미 핸드폰 추적 등을 통해서 위치가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까지? 요양 정보까지 요구한 것이 과잉 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 개인정보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는 이 사람이 2년이나 3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핸드폰 위치가 조회가 안 됐으면은 이런 요양급여 제공 내역이 헌법 위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건에서는 핸드폰 위치 추적이 가능했고 굳이 불필요하게 요양급여 제공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것인데 네 번째 보시면은 이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가 있죠. 어디에는 상관이 없다? 영장주의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장주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강제적 처분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합헌 판례들인데 통계청장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직원들이겠죠.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조사 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사세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런 이제 까칠하게 대하지 마시고 인구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청 배포 및 소지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거 신상정보 등록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W 216명과 217명에 걸쳐서 이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나와 있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뭐 성적 목적 공정 장소 침입죄,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뭐는 위헌이다?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한 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다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년 동안 등록 보존하도록 하는 그런 등록 조항도 헌법 위배가 된다라는 거 W에 다 있으니까 정리가 끝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니까 그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은 되는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니까 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과도하게 제한은 아니다. 그래서 간단한 판례지만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알려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형사소송법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을 밑에 있는 주거의 자유 관련된 판례 보겠습니다.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이 있죠.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쪽에 뭐는 위반되지 않았다?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정리하셨을 것이고 뭐 헌법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장주의가 우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헌법에 규정된 그 기본권이 두 개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랑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주거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내가 어디 살고 내가 사는 것을 감시받고 그런 것은 매우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국령이 그 라이언 인형을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갖고 튀었어요. 현행범이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라이언 인형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9만 원짜리가. 물론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뭔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로 숨어요? 문 교수님 집으로 숨는 거예요. 현행범인 저에게는 체포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타인의 주거 등으로 현행범이 숨으면 그 타인의 주거에 뭐 없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저희 집에 숨어버리면 아마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영장 없이도 저를 가져가는 것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문제다? 타인의 주거에 숨었을 때 그 타인의 주거에 대한 주거 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게 헌법 위배가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지문이 좋은 지문이에요.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요.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는 영장이 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누구의?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장주의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있고 갑이 피의자고 을이 타인일 때 갑에게는 체포영장이 발행이 돼 있어요. 을에게 주거 수색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숨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만 소명이 되면은 을의 주거에 대해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장주의 위배가 됩니다. 헌법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문이 개정됐는지는 헌법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형사소송법 조문 자체가 헌법 위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밖에 시험에서 안 나오고 헌법에서. 됐죠? 네,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였고 16페이지에 패킷 감청 사건이죠. 패킷 감청. 패킷이 뭔지 저도 알아봤는데 헌법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를 해주거든요. 왜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시판 청구가 부적법한지도 중요하냐면은 법원이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해줬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 됩니다. 법원의 재판이니까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쟁점.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쟁점입니다.
알겠죠?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선에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해주는 것, 우리 법원이 허가해주는 것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두 번째, 국가정보원장이 인터넷 회선 감청을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이유가 뭐냐면 2번 해설을 보시면은 빨간색 밑줄, 이 사건 감청 집행은 이미 종료해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을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못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끝난 일이면은 심판 청구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미 종료된 일이면 원래는 여러분들 심판에 이익이 없어요. 없어.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이면 뭐 할 수 있다? 우리 심판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행위가 있고 그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었겠죠. 왜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보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냐면은 이 집행행위의 매개체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 본안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집행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만 잘 고치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 어쩔 수가 없다. 이것만 잘 고치면은 헌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 감청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옛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패킷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덩어리거든요. 데이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컴퓨터를 흩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뎀이 있고, 모뎀이라고 하나? 그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이제 공유기 같은 거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패킷이라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 덩어리예요. 데이터 덩어리.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막 분산되어 있어요. 근데 패킷 감청의 단점이 뭐냐면 이 부분을 특정해가지고 영장을 끊어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이 돼 있기도 한데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국영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약을 알아봤다 이거예요. 마약을 막 이제 인터넷 사이트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마약을 뭐 수수하거나 접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수사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영장을 집행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패킷 감청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라이언 이렇게 있고, 이거다 여기 뭐 예린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뭐 스카이캐슬 이렇게 있어. 너무 재밌어요. 패킷 단위로 집행을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 수사에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국가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우리가 통비법에서 통신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패킷 감청이라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있어.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통비법에서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이게 회선이에요.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덩어리째로 끊어가지고 뭐 한다? 제한을 해요. 감청을 하고 도청을 한다 이거예요. 열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헌법에 위배가 된다?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가지고 특정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덩어리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하니까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뭐 될 수 있다? 열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패킷 감청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패킷 감청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통비법에서 인터넷 회선에 대한 뭐 전기통신의 감청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헌법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헌법에서는 어떻게 이 조문이 개정될 것이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거예요.
전 마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뭐 표현의 자유로 가도 되고 근로삼권으로 가도 되는데 어떤 판례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시법에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집시법에서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몇 명 이상일 것이다?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집단성을 갖추면은 이제 안 되는데 집단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를 먼저 볼게요.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 날인, 그러니까 하나의 발표문에 연달아서 갑을병정 이렇게 서명 날인을 해요. 그다음에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한다. 혹은 일제 휴가나 집단 조퇴, 초과 근무 거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뭐 할 수 있다? 집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면. 근데 위에 있는 판례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아까 그 서명해야 된다 그래서 연달아 서명하는 것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집단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우그르고 모여 있어야지 집단행위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익에 반한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춰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밑줄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한번 끊고 여럿이 단체를 결성해서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두 가지가 행위가 제시가 됐어요. 이 집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있는 건 집단성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인 릴레이 시위는 옛날 집시법을 생각해 보면은 집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인 릴레이 시위랑 한 문서에 연달아 서명하는 거랑 구별을 해야 돼요. 1인 릴레이 시위는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를 떠나서 뭐라고 볼 수 없다? 집단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옛날에 뭐를 유추하면 된다? 우리 집시법상의 1인 시위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 릴레이 시위는 공무원법에서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고 밑에 있는 판례 겁나게 중요하죠. 왜 겁나게 중요하면은 이 판례가 바뀌기 전에 판례가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대단치 않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식으로 외웠었잖아요. 공부할 때 그 숙취 해소 음료 사건 그래가지고 그거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배가 되고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 금지는 합헌이었는데 우리 판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예요. 자, 여러분들 정부는 아니죠. 정부는 아닌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뀐 판례에서 이것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인정인데 행정부의 하수인급이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내용을 심사해가지고 강제수단인 처벌까지 두기 때문에 행정부로 볼 수가 있으니까 무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사전검열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바뀐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간단한 판례지만 시험에서 얼마든지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는 판례예요. 바뀐 판례를 시험에서 많이 냅니다. 법원직 관련된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요. 1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모칸은 이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258면이나 아니면은 뭐 259면 정도에 다 그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판례냐? 자, 이제 과거에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판례가 어떠한 건물 근처 100m 이내에서 집시 금지하는 판례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외교 기간 100m 이내에서 전면적 금지를 하는 게 헌법에 위반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법을 어떻게 고친 거예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W 다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W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언제? 1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시험 볼 때 법원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한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18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네모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제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놈의 올해 변경이 되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판례를 근거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하면 되죠? 누구 있다? 국회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 헌법 불합치고 그다음에 국무, 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 헌법 불합치다. 옛날에 국회도 합헌이었는데 굳이 안 쓸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올해 한 6번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하셔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요 옛날 판례랑 요것들도 다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뭐 이제 대통령 공간 어쩔 것이고 뭐 다른 데는 어쩔 것이면 판례가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요 이렇게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수회법 다 써놨죠. 피해 취소성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이 판례들을 헌법 불합치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헌법 불합치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결정이다? 국회를 위한 결정이야. 법을 빨리 바꿔라. 잠정 적용을 할 테니까 법을 빨리 바꿔라 해가지고 바뀐 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4월에 행복하시면 되겠다. 4월인가? 3월인가? 아무튼 이제는 벚꽃놀이도 좀 가보고 그럴 때가 됐다. 이번 설날에 막 굳이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안 좋은 얘기만 듣고. 그렇죠? 합격해서 추석 때 이런 말을 하면은 고모나 이모들이 아유 뭐 구급 공무원 해가지고 뭐 그럼 잘나신 이모님 아들은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 그러고 님들은 그러고 밑에 있는 거. 경찰서장 여러분들 22시 13분부터 23시 20분. 선생님 그러면 낮에 이런 최루액 물을 쓰면 합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절대.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물에 최루액을 혼합했어요. 당연히 기본권이 확장될까요? 제한이 될까요? 아 최루액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권이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물은 쏠 수 있거든요. 살수를 할 수 있어요. 집회가 격해지면. 근데 여기에 최루액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혼합살수행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최루액을 물이랑 섞었어. 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너무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물이 신체에 닿으니까 신체의 자유도 침해가 된대요. 신기하죠? 네.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이런 것까지 넣을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집회할 때 뭐 하냐면 이제 촬영하거든요. 촬영. 그래서 이 판례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체증 규칙이 있죠. 체증 규칙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데요. 어떤 관계냐면 별거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증거 체증 규칙이 있고 진짜 경찰들이 촬영하는 행위가 있고 국민이 있었을 때 뭘 썼는지 알겠죠? 이것은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고 뭐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했다? 촬영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다. 촬영회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이제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헌법이 위배되진 않았거든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헌법에서는 이 정도가 끝입니다. 이 정도가 끝이다. 그게 딱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됐죠? 진짜 중요한 판례는 밑에 있죠. 느낌이 왔을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죠. 아직도 핫해요. 그래서 좀 필기를 할게요.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 종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뭐하는 조항?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두 개예요.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시정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 거랑 헌법 불합치인 걸 알긴 아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이 기억이 나야 돼. 이 사람들이 굳이 그런 거를 관철시키겠다면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뭐를 마련해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돼. 대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마련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병역 종류라고 했을 때 남자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아, 현역이 있고 뭐 예비역이 있고 국민역이 있고 뭐 공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관철할 수 있는 직렬이 없어요. 지금. 다 군사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신념에 반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병역법 조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헌법 불합치한다? 병역 종류 조항을 헌법 불합치해서 누구에게? 입법자야. 뭐를 추가시켜라? 여기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복무 형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만들어라. 그래서 요즘 논의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교도소에서 뭐 합동근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GOP에서 지뢰제거를 할 것인지 그런 많은 논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입법은 안 됐지만 어디가 헌법 위반이 된다? 대체 규정이 없는 병역 종류 부분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해맑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무죄 판결을 왜 나요? 여러분들 살인죄 있으면 무조건 유죄예요? 범죄는 구성용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모두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신념이 있어요. 있어. 처벌 조항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를 따지게 된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따지게 돼요. 무죄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오른쪽 상단에 20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 번째 칸을 보면 됩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뭐에 해당할 수가 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서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직 살아 있어요. 처벌할 수 있어. 이제 무슨 문제예요? 이 사람이 진짜 양심을 가졌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범죄를 이제 조각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고 무죄가 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합헌인 처벌 조항에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대법원 무죄 판결들은 뭐까지 인정이 되었다? 정당한 이유까지 인정이 되는, 형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형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우리 대법원은 뭐로 보고 있냐면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면 여러분들 인간의 내면 신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알아보는 게 뭐 그 사람이 FPS 총기 게임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 검색을 하겠다나 뭐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면에 있는 신념은 검사가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헌법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이 대체복무 제도가 없는 부분이 헌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끝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19페이지 4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아닌데? 저 뭐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자, 두 번째 쪽 오른쪽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진정입법 부작이랍니까? 밑줄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는 거. 병역법 조항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병역법은 있는데 뭐다? 이 대체 복무 조항이 불충분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에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위헌이 되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본안 판단 됐겠죠. 근데 모든 부분이 다 헌법이 위배가 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헌법이 위배된다? 대체 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 종류 조항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이고 처벌 조항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현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뜨는 이유는 처벌 조항은 살아있지만 정당한 이유까지 인정이 돼가지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개별 사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가지고 유죄가 뜨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모를 뿐이지. 이해됐죠? 됐어요.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은 자,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인정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에 해당하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된다? 국방의 의무와 충돌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겠죠. 20페이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금고 이상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이죠. 우리 공무원 공부할 때 많이 배웠어요.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 위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 합헌. 근데 또 술액죄를 범한 사람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그런 걸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동그라미 누구다? 청원경찰이에요. 청원경찰. 여러분들 우리 바뀐 판례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본다, 일반 근로자로 본다, 일반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담인권이 아니라 무슨 자유침해? 직업의 자유침해다. 이렇게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그냥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유연이다?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때 당연퇴직하는 게 헌법이 위배된다. 기존에 있었던 법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액죄 판례 조심하시고 밑에 있는 거 노답 사형제 판례죠. 절대 이해 안 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여러분들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거에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인 태권도 체육관. 여러분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데 아동 관련 기관인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을 하면은 야 이렇게 때리지 않겠어요?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가지 판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다?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게 키워드였죠. 여러분들 W에 다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 그래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했던 사람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겠거나 아니면 아동 관련 기관, 태권도 기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개별적인 사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판례는 답이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네 가지 판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언가 노무를 제공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는 판례가 있어요. 10년까지가 문제였어요. 10년까지가 알겠죠? 네. 몇 년에서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1페이지)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제 사법시험 때는 사실 변호사분들께서 세무사 업무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옛날 법은 어떻게 됐었냐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 업무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세무사 자격증도 있는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세무사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법시험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이나 뭐 권리구제헌법 소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께서 아니 나는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데 왜 변호사 관련된 법이 혹은 소득세법이 우리 변호사들은 왜 세무사 업무를 못 보게 하느냐,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못 보게. 근데 헌법재판소가 딱 보니까 말이 돼요. 어떤 부분에 한정해서는 못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한정해서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올라오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좀 뒤늦게 생각한 판례 같아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해설 맨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 이 판례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보통 피해 최소성에서 위배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위배가 된다? 수단의 적합성부터, 목수회법에서 수단부터 위배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꼭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별거 아니죠.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헌법에 위배가 돼요. 끝이에요. 알겠죠? 뭐부터 위반이 된다? 수단의 적절성부터, 방법의 적절성부터 위배가 된다. 그거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목수회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줄을 그어놨는데 나중에는 목수회법만 봐도 문제가 없고 중간에 있는 판례도 똑같아요. 됐죠? 그다음 밑에 있는 판례는 여러분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환자나 진료비 지급 기간을 속여가지고 사기죄로 받은 사람을 필요적 면허 취소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면 의료 사기를 저지른 의사들은 필요적 면허 취소하는 게 헌법이 위배되진 않는다. 간단한 판례이고, 오른쪽 판례는 됐어요. 안 읽을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위에 있는 거 봅시다.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 빠져있냐면 간접적으로라는 말이 빠져있어. 이게 뭐냐? 여러분 헌법 제33조가 있어요. 근로와 관련된 조항. 근로와 관련된 조항은 원래는 국가와 국민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봅시다. 세 번째 줄에 낭만적인 분이셨는데, 국내 항공운송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소송 기장을이 있어요.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였어요? 고용주와 우리 기장님, 사인과 사인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고용 근로 규칙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첫 번째 칸에 봤었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적인 법률 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근데 무슨 말이 빠져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취업 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것이다. 멋있는 분이었는 것 같아요. 턱수염. 전 턱수염이 길었더니 4시가 되더라고요.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안 기르기로 했습니다. 난 뭘 기르면 안 될 것 같아. 한 장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이 판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칠판이 넓어서 좋네. X 지역구가 있는데요. 그냥 지역구라고 하겠습니다. A 당이 있어. A 당에서 갑을 병이라는 사람이 X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경선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경선. 일단 여러분들 우리 선거 나가시는 분들은 그 근자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 후보자로 일단 패기 있게 등록을 다 해놔요. 우리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100분의 20을 뭐하도록 했다? 기탁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의 기탁금이 얼마? 300만 원의 기탁금이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이 일단 뭐를 걸어놨다? 공천 기탁금을 걸어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A당 X 지역구에서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너는 그냥 자격 자체가 안 돼가지고 컷오프 당한 거예요.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렸어. 그러니까 갑과 을은 이제는 경선을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겠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뭐다? 아예 자격 미달로 경선 참여 기회조차 못 받았다 이거예요. 뭐는 패기 있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돈이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아깝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환받고 싶죠. 근데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본 후보로 못 올라가게 된 게 정당한 정치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당의 일방적인 결정인 거예요? 당의 일방적인 결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돼요. 자격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경선에서 이겼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후보로까지 나갔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X라는 지역구에서 갑이라는 사람 후보로 나가는데 갑자기 배신 때리고 다른 당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기탁금을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컷오프 당한 게 자기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출마하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을 진행한 게 아니라 다른 당의 의지로 경선 과정에서 아예 자체의 참여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뭐는 줘야 된다? 100분의 20 부분의 예비 후보자 기탁금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문 보시면은 이런 기탁금 반환 사유로 아까 말했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어요. 즉 이런 경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탁금을 못 돌려주죠.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야 돼요.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잘 읽어야 돼. 이 사람은 본 후보자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으니까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싶었겠죠.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뭐를 통과해야 된다? 공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공천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보통 이제 이러한 자기한테 잘못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는데 자기한테 잘못이 없으면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리가 있어요.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